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리고 땅과 물이 만나는 곳. 그곳에 염하라는 이름의 물길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와 강화 사이를 흐르는 좁은 해협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반짝이는 물길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길에는 천년을 거슬러 전쟁의 아픈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한말 외세 세력과 맞서 싸웠던 땅, 경기도 김포와 강화, 그 사이를 흐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강처럼 보이는 이 좁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강화 해협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염하라고 부릅니다. 왜 이곳이 염하라고 불렸을까요? 그 속엔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염하, 분명 바다임에도 강으로 불린 곳. 왜 이 바다는 염하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1866년) 프랑스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작성한 해도에는 강화와 김포 사이의 바다가 리비에르 살레, 번역하자면 소금기 있는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일본 지도에도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려 시대부터 몽골이라는 대제국을 맞았던 그런 곳이고, 조선 시대에도 청나라라는, 후금과 청나라라는 아주 중국의 거대한 제국을 몸으로 막았던 곳이고, 19세기 말에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이라는 아주 서구 근대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일본이라는 어떤 그런 제국을 다시 강화해서 맞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섬 내에서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제국들을 맞아서 결과가 안 좋았던 간에 몸으로 막았던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다를 강으로 낮추어 부른 염하라는 이름 속에는 제국주의의 야욕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인양요 때 강화업 점령됐고, 네. 문산성 졌고, 마지막 전투는 승리를 한 겁니다. 쓰러지면 바닥에 흙을 주워서 다시 일본 병사에게 뿌리고 또 덤비고 또 싸우고. 염하라는 이름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바다. 그 물길에 새겨진 항쟁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염하는 외세의 세력들을 처음 맞이하는 방파제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으로 침략하던 외세들이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바다로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해양 침입 세력들은 염하를 건너야만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화는 한양의 현관문과 같은 땅이었고, 염하는 한양의 방파제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염하를 끼고 있는 강화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란시 최후의 왕실 보존 장소라 할 수 있는 보장처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세월 동안 강화에는 국경을 수비하고 보호하는 수많은 관방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염화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관방시설들이 지인과 보, 그리고 돈대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인과 우리가 돈대와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네. 예, 그 지인하고 보는요. 네. 강화도의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해안 경계 부대예요. 해안 군계 부대고 총 12개, 12개가 강화섬을 뺑 둘러서 네.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12개의 진보 중에서 사람들 귀에 많이 익은 데가 초지진, 초지진. 광성보, 덕진진 이런 거가 되고요. 네. 돈대는 뭐냐? 소속되어 있는 하급 부대가 아니고 네. 그 진과 보에 속해 있는 해안 초소다. 소소다. 예. 강화에는 5개의 진, 7개의 보, 그리고 무려 54개의 돈대가 있습니다. 해안을 향해 이처럼 많은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강화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그 중에 일부는 흔적도 사라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화만의 다른 곳에 없는 그 독보적인 방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 이제 인조 때 강화와 남한산성이 이제 왕실의 보장처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되면서 이제 강화의 방비를 조금씩 강화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효종부터 뭐 현종까지 그 각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진과 보들을 강화로 이설을 시켜서 새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해안 요충지에 돈대를 이제 48개 돈대를 숙종 5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숙종은 강화에 많은 돈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둘러싸고 총 54개의 돈대가 빈틈없이 해안을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염화를 사이에 두고 강화와 김포 양쪽으로 군사 방어 시설들을 쌓음으로써 강화를 더더욱 철옹성과 같이 요새화합니다. 1691년에 그 염화 건너편에 있는 문수산성을 이제 새로 축조를 해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성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0년에 지금의 강화산성을 축조를 해서 방어 체계를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염화를 중심으로 강화와 김포의 군사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염화를 사이에 두고 강화 갑곶진과 마주보고 있는 김포의 문수산성은 내륙으로부터 염화를 건너 강화로 향하는 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강화산성은 행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완벽한 군사 방어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염화를 향해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포대들, 과연 이 포대들은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을까요? (1866년 2월) 대원군은 쇄국 정책의 하나로 천주교 금암령을 내리고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주교와 신부 12명 가운데 9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바로 이 병인 박해가 도화선이 되어 그해 가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처음 상륙한 곳은 갑곶진. 조선을 탈출한 프랑스 신부로 인해 천주교도 학살 사건이 알려지고, 이를 빌미로 로즈 제독은 프랑스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염화를 거슬러 올라 강화도 갑곶진에 최초로 상륙, 불과 이틀 만에 강화성까지 점령합니다.
여마를 향해 설치된 강화의 수많은 군사시설들은 프랑스군의 무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군함이라고 하는 소위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갖게 되고요. 특히 서양의 대포로 무장된 이 군함들은 조선의 그 이전까지의 무기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군사 장비였기 때문에 단순히 수로라고 하는 강화 해협을 양쪽에서 차단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9세기 이전에 강화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강화성을 이틀 만에 함락시킨 프랑스군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문수산성입니다. 여마를 사이에 두고 강화 갑곶진과 마주하고 있는 김포의 문수산성. (120명의) 프랑스군은 이곳 문수산성을 정찰하러 왔다가 문수산성을 수비하고 있던 한성근이 이끄는 별파군 50여 명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병인양요 최초의 전투입니다. 새벽에 일찍 불란서군이 들어오는 것을 잠복해가지고 20m 앞까지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아주 근거리에서 쏴서 이제 몇 명의 그런 불란서군 시행자를 하고. 한성근의 소부대는 결사항쟁으로 싸워 27명의 프랑스군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무기와 병력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패배의 연속.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기려면 기습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야밤을 틈타 프랑스군 몰래 군사를 이끌고 여마를 건넌 이가 있으니 바로 양헌수 장군입니다. 양헌수 장군이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족산성에 잠복해 들어갑니다. 정족산성은 강화도의 두뇌라고 칭해질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프랑스군은 강화성은 점령했지만 정족산성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의 기습작전. 정족산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정족산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로 인해 삼랑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군이 염하를 건너 이 정족산성에 잠입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 사령관은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했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조선군을 우습게 본 올리비에 대령은 야포도 없이 프랑스 해병대 160명만을 데리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양헌수 장군 부대에는 아주 특별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랑이를 잡던 포수 300여 명이었습니다. 조정은 궁여지책으로 전국에 화승총을 지닌 포수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은 사실은 정규군이 아니라 포수군이었거든요. 군기가 없죠. 아하. 사냥하는 포수군. 아, 그렇지. 그러니까 군사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고. 그게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지키는 바다를 건너오는 걸 겁먹고 배를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겁먹은 병사들을 배에 태우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바로 다음날 전투거든요. 그 1박 2일 동안 그 병사들의 사기 용기를 정상화시켜주고 그리고 차분하게 싸울 수 만든 자체가 양헌수 장군의 능력이죠. 정족산성 전투에 임하는 양헌수 장군의 각오는 어떠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김포 쪽에서 넘어오기 직전에 양원수 장군의 집안에서 겨울옷 한 벌과 편지가 왔어요. 안부 왜 연락도 없느냐. 그랬더니 양원수 장군이 유서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 내용 중에 양원수 장군이 한 말이 이거예요. 말에 오르면 집을 잇고 전투에 나가면 내 몸을 잇는다. 예, 말이 참 멋있지 않나요? 야, 정말 말에 오르면 장수다운 말이네. 이제 내가 도해 바다를 건너가매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이건 유서 같은. 그거 완전 유서네. 조선군과 프랑스군의 3시간이 넘는 접전으로 양원수 부대의 화약이 다 떨어져 갈 때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도운 게 뭐냐면은요. 프랑스군이 퇴각할 그 무렵에 우리 조선군의 화약이 떨어진 거예요. 이야, 거의 예. 이제 퇴각 안 했으면 안 우리 했으면 끝난 우리 거네.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쏠 게 없으니까. 근데 하필 그 무렵에 프랑스군이 격퇴한 거죠. 정족산성 전투의 승전 기록은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양원수 승전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군인을 여기서 양원수의 조선 부대가 물리친 것이 1866년 음력으로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은 알다시피 개천절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우리 병사들이 의지에 싸웠던 이 성이 삼낭성,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낭성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만들자면 단군께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것도 있지 않을까. 야, 그 유일한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인양요 때 강화업 점령됐고 문산성 졌고 마지막 전투만 여기 승리를 한 겁니다. 양원수 장군이 이끈 정족산성 전투는 서양 세력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고종실록에 기록된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전투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군의 사망자가 모두 50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보고서에는 프랑스군의 사망자 수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정족산성 전투의 승리는 프랑스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 과정에서 숱한 문화재를 약탈하고 방화합니다. 강화에 있는 왕실 부속 도서관인 외규장각, 이곳에는 병인양요 이전까지 약 6천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수천 권의 책을 불태우고 왕실 도장, 지도 등과 함께 외규장각 도서 340여 권을 약탈해 갔습니다. 병인양요가 초래한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다 세워놓은 거구나. 네. 강화의 덕진진에 세워진 비석. 어떤 비석일까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걸 세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해문 방수.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경고비를 세워 쇄국 정치를 더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덕진진에 오시게 되면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도 와서 한번 보여주시면 의미가 더 새롭지 않을까. 네. 결국 그냥 그랬지만 하여간 나라는 없어진 거네. 참. 그렇죠. 네. 참 평가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네. 일단 중요한 위기의 시기에는 좀 더 큰 국가적인 안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좀 뒤로 미루고 국권이 손잡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건 아쉽죠. 하여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덕진진에는 대원군의 경고비 외에도 병인양요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여마를 건너 침략하는 프랑스군에 대항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무기는 왜 서양 세력에 맞서 싸울 때 무용지물과도 같았을까요? 우리가 쏴도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 배가 사정거리가 짧아서 못 맞췄다고 하지만 사정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각도의 문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대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맞추려면 이게 그냥 직각이나 위로 뜨게 되면 붕 떠서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맞추고자 하면은 낮춰서 쏴야 되는데 그럼 총알이 굴러 내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늘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각도상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정거리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총알이 폭발력이 없는 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빵꾸 정도나 과연 나는 거네. 쇠로 된 배를 뚫을 수가 있을 것이냐 아하. 그 문제가 또 걸리게 되고요.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바다. 여마의 길이는 24km로 길지만 폭은 채 1k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니 조선군 무기의 문제점이 짧은 사정거리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선군의 가장 큰 무기인 대포의 사정거리는 500m 정도. 그렇기 때문에 1km도 되지 않는 폭의 여마로 쳐들어오는 서양의 함선들을 강화와 김포 양쪽에서 공격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대체 어떤 무기를 썼길래 병력의 열세를 면치 못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강화 해안에 각 돈대에 많이 배치됐던 돈대에 있던 포예요. 이 포의 이름이 불랑기라고 하거든요. 불랑기. 예, 불랑기인데 한자 원래 뜻글자인데 요건 뜻과는 관계가 없이 이제 프랑크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프랑크냐면 유럽서 개발한 발명한 포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프랑크를 불랑기라고 부르면서 포가 저런 포들보다 좋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저런 포들과 달리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박스로 된 박스 안에는 총알이 탄알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쏘고 빼놓고 또 넣고 쏘고 빼고 쏘고를 하니까 저것보다 한결 빠르다 이거지. 빨라지는 거죠. 예.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나라 포들은 이게 세알이 폭발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까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적이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를 쏘는 게 아니라 작은 알갱이를 여러 개를 쏠 수 있는 거예요. 산탄이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산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포를 못 맞추면 효과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이 불랑기 같은 경우 산탄으로 총알을 쏘게 되면 총을 여러 발 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명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연속해서 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목해 봐야 될 포라는 거죠. 미군이 신명요 전투 후에 찍은 사진을 봐도 몇 사진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불랑기의 모습이 나왔어요? 보입니다. 어쩌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저항 의지가 무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김포와 강화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바다. 여마에는 그런 저항의 역사가 물길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뜨거운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강화에서 여마를 건너 김포의 덕포진으로 향했습니다. 김포 대권면 여마 해안가에 자리 잡은 덕포진. 그러면 이쪽 편으로가 이제 강화가 보이는 거고. 올라가야 광화가 보여. 포대가 이제 요 넘어 해안가에다 포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산 위에 이제 그 네. 옛날 이제 진지 같은 거 구축해 놓은 곳이 이제 묻혀 있던 걸 이제 찾아냈으니까. 네네네. 보고 지금 덕포진 전체 진지를 지금 이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다가. 근데 지금 예, 돈이 없어서. 지금 더 있어요? 네?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이곳 김포 덕포진은 맞은편 강화의 초지진, 덕진진 등과 함께 한양으로 들어가는 뱃길을 지키는 군사 전략상 아주 중요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포진에서 발견된 포대는 총 15포대, 가나다 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포대에 7개의 포, 나 포대에는 5개의 포가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 다 포대에 3개의 포가 여마를 향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포진의 포대를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 바로 저희의 안내를 맡고 계신 김기송 할아버님이십니다. 꿈에 손돌이 무지개를 띄우는데 무지개 뜬 곳을 팠더니 포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 자리가 꿈에 그 우리 김 선생님 꿈에 무지개가 나왔다 이거죠? 예, 예, 무게가 뜬 여기에 자리입니다. 뭐가 있다 예. 이런 걸 딱 주셨구나. 네, 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예, 비밀 거를 열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찾기를- 맨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앉으셔갖고 그렇죠. 여기를 딱 보면서 맨날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을 하셨다는 그걸 거죠? 한 4개월 그랬죠. 그러니까 4개월을. 동네 분들이 예. 뭐라냐면 어른들도 가다가 만나면 저 사람 손돌이 배사공 진짜 지내고서 미쳤지 만날 저 산에 가서 앉아있느냐고 앉았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냐면 동네 어른들은 물어보면 옛날 무덤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거든. 이거를 예. 이렇게 볼록볼록하니까. 예. 이제 바로 묘된 것이 이제 이거 70년도 9월 30일 날 첫 삽질이 된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여기가?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으로 발굴을 그 시작한 자리에 터예요. 시작하는 거죠. 김기송 할아버님은 인부들과 함께 꿈에서 본 나포대 자리를 팠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포대는 물론 화포 6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포대에 불씨를 공급했던 파수청 자리에서는 7개의 포탄과 상평통보 2개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포가 1m 24cm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다 갖다 놓죠. 예, 놓고 예. 이따한테 저지가 나서 보지만 그리고 요건 아주 이렇게 그대로고. 옛날 그대로. 참나 이거 이렇게 이 구멍으로 그러면 이 돌은 무슨 돌일까요? 이거 이제 반동, 뒤로 반동. 물러나지 그렇죠. 못하게. 예. 그러니까 이걸로 네. 반동 더 뒤로 물러나지 못하게. 아하. 이야, 자, 이 구멍으로. 야. 이제 김기송 할아버님 꿈에 나타나 이곳 덕포진 포대의 위치를 알려주셨다는 손돌을 만나러 가봅니다. 덕포진 북쪽 해안 언덕에 자리한 손돌묘입니다. 이렇게 덕포진 언덕에서 여마를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손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유, 거의 뭐 무덤은 정말 이 손돌이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손돌이는 고려 고종 때 고종왕이 몽교병이 이제 1년에 30몇 번을 쳐들어오니까 예, 이제 광화다 이제 피란을 가시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 배를 몰고 오던 사공입니다.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 갈 때 배를 몰던 뱃사고. 손돌은 왜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배 선생입니다. 손돌. 예. 고려조 23대 왕 고종이 몽고병의 침공을 받고 난을 피해서 이게 송경이라는 게 개성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으네요. 예, 예. 그죠? 강화도로 이렇게 올 때 배를 몰아온 뱃사공이다. 야,
근데 어떻게 그걸 오해해서 처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맺혔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물 돌아나가는 길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절로 가라 그러는 건 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맺힌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썰물입니다. 예, 현재 예. 이 시간 썰물인데 밀물에는 저쪽에서 물길이 엄청 파랗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사 손돌 때문에 여기 이 물길을 손돌목? 선널목. 네, 예. 그렇게 지금도 그러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손돌목은 여마의 한가운데 있는 여울입니다. 물이 굽이쳐 흐르는가 하면 물이 빙빙 도는 물살이 아주 세찬 물길입니다. 몽골군을 피해 강화로 피난 가던 고려 고종은 가뜩이나 초조한 마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뱃길로 배를 모는 손돌을 적의 첩자라고 오인해 그를 처형했습니다. 바다를 무사히 건넌 고종은 뒤늦게 후회하고 이렇게 손돌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 고종은 강화로 올 때 북쪽 승천포를 건넜다고 하니 손돌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전해져 오는 전설이라 하겠습니다. 1232년 고려 고종이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 도성을 강화로 옮긴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마가 흐르는 강화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저항의 역사인 것이죠. 혹자는 이 강화 천도를 어떤 그 국난 극복에 의한 자주성의 발로라기보다는 어떤 무인 정권의 정권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된 견해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강화 천도로 인해 가지고 몽골과의 전쟁 기간 동안에 동아시아에서 몽골과의 전쟁을 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려만이 왕조의 명운을 그대로 유지했던 이제 그러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고려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고 사용했던 궁궐이 있던 자리, 강화궁지입니다. 고려는 몽골군이 수전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이면서 수도인 개경과 가까운 이곳 강화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무려 39년간의 천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9년 있다가 왜 천도를 했을까요? 개경으로? 39년 동안 있는데 몽골이 계속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로라고 압력을 가하죠. 그게 1254년부터 고려와 몽골이 화친 협상을 시작을 하죠. 네. 그 화친의 일부 조항 중에 몽골이 요구한 조항이 그 강화도에 가서 궁을 짓거나 뭐 성을 쌓거나 이런 그 고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남기지 마라. 그런 조건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궁, 성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또 허물게 됐죠. 몽골군의 요구로 지워버린 고려 천도의 흔적들. 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역사의 흔적도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항거해 개경에서 강화로 수도를 옮겨 39년을 산 고려 제23대 왕 고종. 작고 초라한 왕의 무덤. 하지만 몽골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의 저항의 의지는 결코 작지 않아 고려 왕조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저항의 바다, 여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 물길은 또 어떤 항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1866년)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조선은 미국을 불악 정도의 작은 나라로 여길 만큼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로 여겼던 미국은 1871년 미국 아시아 함대 로저스 사령관이 호위함 3척과 포함 2척, 대포 85문, 병력 123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미국 함대는 여마를 거슬러 올라가며 공격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해안가 평지에 세워져 있는 초지진이었습니다. 미군은 가장 먼저 초지진을 공격합니다. 다른 지인이나 보들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초지진은 비교적 평평한 평지 위에 세워져 상대적으로 상륙이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리 올라가면 이제 초지가 제일 밑에 있는 진이고요. 네. 바로 위에 덕진진, 광성보, 좌우에 갑곳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하. 여기 이제 덕진, 광성보가 바로 이제 신명요 때 격전지. 오히려. 예, 신명요 때 광성보가. 그럼 그때는 이 미국 그 군함이 올라간 거네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와서 그러니까 포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군 같은 경우는 어딘가를 쳐들어갈 때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그렇죠. 포격을 먼저 하고 가죠. 돈이 들더라도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때도 이미 그랬습니다. 미군 함포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조선군은 미군 함포 공격에 맞서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미군이 초진으로 상륙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초지진에서 하루 자고 야영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덕진진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 미군의 활약에 굴복을 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접전이 벌어지진 않고 이제 어렵지 않게 미군에게 점령이 됩니다. 바다에서는 이제 협력 사격을 함포가 때려주고 미군은 초지진 상륙해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덕진진으로 와서 육로를 통해서 광성보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배는 따라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고 포격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뒤에 다 적이 있는 거니까 어려운 전투가 될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 총포와 미국의 차이점은 폭발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포는 그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고 미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쏘던 포알은 충격과 동시에 터지는 살상력을 높이는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그냥 쇳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운 나쁜 사람만 죽을 뿐이고 주위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지만 떨어지면서 터져버리면 주변 사람 다 죽는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였고 우리는 중세 시대의 무기 갖고 싸운 그렇죠. 거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성보에서는 버텨냈다는 거죠. 그 포격을. 예, 그게 대단한 거죠, 일단. 미군은 함포 사격으로 가장 먼저 초지진을 점거하고 다음 날 덕진진 역시 쉽게 무혈 점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거침없이 광성보 공격에 나섭니다. (1871년 6월) 여마를 거슬러 올라가며 벌어진 미군과 조선군의 전투 중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는 곳 바로 광성보입니다. 광성보에서는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 350여 명이 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조선이 외세에 맞서 얼마나 치열하고 용감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떤 데라고 딱 꼭 집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가 이제 어제현 장군이 가장 큰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곳이 네. 저 밑에 바닷가에서 미군함들에서 이제 안보 사격이 이어지고요. 아, 미군 그 네. 군함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초지덕진을 점령했던 미군이 네. 이렇게 넘어서 저쪽에서 곡사포를 쏴댔거든요. 아, 그러니까 쌍방에서 양쪽에서 포를 예, 쏴댔구나. 포를 쏴대고서 이제 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격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장교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포를 쏘고 이제 그 공백기에 여기서 아주 침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여기서 포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감을 잊으려고 아마 함께 뭔가 노래를 즐거운 노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의지를 다지는 구슬픈 곡제 노래를 다 함께 합창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병사들은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껏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결사항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쓰러지면 바닥에 흙을 주워서 다시 미군 병사에게 뿌리고 또 덤비고 허허. 또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군이 스스로 질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겼는데도 네, 자기네들이 이겼지만 깊은 승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왠지 불편하고 이긴 것 같지 않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전투였지만 결과는 조선군의 대패. 수백 명의 조선군 병사들이 최후를 맞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타거나 물에 빠져 죽은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원군이 방탄조끼죠. 네. 면을 어느 어디는 9겹이다, 13겹이다 그런데 이걸 많이 입혀서 실험까지 해서 입혔는데 그걸 입히니까 너무 덥고요. 그렇지. 백병전에서 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총이 못 들었지 미군 총이 못 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불이 붙어가지고 아. 타 죽은, 그러니까 미군들이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이미 타 죽어 있는 시체들이 여기 있었다는 까맣게 타 죽은 시체들도 있었고 옷에 불이 붙어. 예, 불이 붙어가지고 광성보는 미군의 수륙 양면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불과 1시간 만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전투였음에도 역사는 광성보 전투를 패한 전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은 이 광성보 전투의 용맹함을 경험하고 조선의 본토 상륙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신미양요 참전 군인인 딜튼 대위의 편지를 모아 출간한 책에는 미군이 느낀 조선군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수의국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외국 사상이나 문물을 배척하는 배외주의 또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때문에 평화로워 보이는 이 염하에 오히려 더 많은 해양 관방 시설과 포대들을 배치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외세 세력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강화만의 독특한 군사 문화유산을 탄생시켰습니다. 해안 관방 내지는 또 해양 관방의 시스템을 갖춘
이 강화도의 성곽 시설들은 사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성곽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한국의 성곽박물관이다. 이런 측면들이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국방유적이 단순히 한 시기에 머무는 군사유산이나 국방시설이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반도 안에서 세계 열강을 만난 땅, 그것이 바로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오늘날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소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성보 전투가 있은 지 136년이 지난 2007년, 미군에게 빼앗겼던 어재연 장군기 수자기가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07년 장기 대여 형식으로 돌아와 현재는 강화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조선의 깃발에서 선조들의 저항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좁고 긴 바다 염하.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과거 1000년, 염하는 가장 많은 전쟁을 목격한 바다이자 무에서의 침략을 막아낸 방파제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저항의 바다. 다가오는 1000년. 이제 염하는 더 이상 아픔의 바다가 아닌 세계를 품는 바다, 평화의 물길로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